자연재해는 인간이 막을 수 없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한 나라에 닥친 자연재해에 국민들은 피해를 입고 그 뒷 배경에는 선진국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릴입니다. 오늘 국제정치학 수업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칠판에는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프로젝터 화면엔 여러 재해 현장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자연재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죠.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수십 년간 쌓아온 문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니까요. 화면에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의 참혹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이 쓰나미로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은 20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연쇄적으로 일으켰죠.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2005년 뉴올리언스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은 8만 7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3년 터키, 시리아 대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사망했죠. 하지만 여러분, 자연재해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복구입니다. 재해가 일어난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정부의 역량, 국민에 대한 책임감, 국제 협력의 진정성, 모든 게 드러나죠. 그때 교수님께서 칠판으로 걸어가셔서 이렇게 쓰셨어요. 4.2강, 자연의 경고인가, 부패의 결과인가? 오늘은 태국에서 일어난 4.2강 범람 사건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치앙라이주 매사이의 처참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갑작스러운 4.2강의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장면이었죠. 진흙탕이 된 도로, 떠내려가는 집들, 울부짖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영상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범람이 너무 갑작스럽고 피해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크거든요.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생긴 일 같지 않아요. 좋은 관찰이군요. 실제로 이번 범람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첫째, 평소보다 3배나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런 대규모 범람을 설명할 수 없죠. 둘째, 중국 윈난성의 여러 댐에서 동시에 수문을 개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셋째, 태국 현지의 수문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점입니다. 경보 시스템도 대피 안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이때 화면에 현지 주민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이 마을에서 4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일주일 전부터 밤마다 이상한 기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뭔가 큰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같았는데. 다음으로는 현지 NGO 활동가가 나왔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강 유역에 최근 지어진 중국계 기업의 신축 공장이 하수 관리 규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폐수를 그대로 강에 방류했고 이것이 강바닥의 퇴적물 구조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요. 교수님, 이 영상들을 보니까 확신이 서요. 이건 단순한 강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실패와 국제기업의 책임 문제죠. 세릴의 말이 맞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환경 문제, 국제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거버넌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나는 건가요?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문제입니다. 4.2강 범람 사건을 통해 현대 국제사회의 여러 모순들을 살펴보겠어요.
이제 홍수가 지나간 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자연재해에서 진짜 비극은 재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화면에는 매사이 시장에 임시로 설치된 대피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대피소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했거든요. 홍수 발생 첫날부터 대피소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이재민들이 촛불과 손전 등에 의존해야 했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화면에는 물을 받으러 줄을 선 여성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교수님께서 음성을 높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배급된 식수에서 석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마실 물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청 OCHA의 관계자들이 현장에 오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중립성 유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태국 정부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중립이 무슨 의미가 있죠?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때때로 인도주의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기도 해요. 특히 태국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는 더욱 그렇죠. 교수님께서 화면을 바꾸시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무너진 초등학교 건물의 모습이었어요.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고 교실 안은 진흙과 잔해로 가득했어요. 이 학교는 매사이 지역의 발랑 초등학교입니다. 홍수 당일 지붕이 무너져 학생 4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다행히 목숨을 잃은 학생은 없었지만요. 교수님,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건가요? 다른 건물들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정말 예리한 관찰이군요. 실은 이 학교는 몇 달 전까지 중국 자본의 건설회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신아시아 건설이라는 회사였는데 공사 중에 기존 구조물의 지지대를 임의로 제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럼 부실 공사 때문에 무너진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사고 대응이었어요. 학교에서 인근 군부대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12시간이 지나서야 응답이 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첫 번째 구조 요청 기록이 사라졌어요. 공식적으로는 통신장애라고 했지만 현지 통신사 기록에는 정상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국가가 시민을 버린 거예요. 왜 구조 요청이 사라졌을까요? 누군가 기록을 지웠다는 증거라도 있을까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상황적 증거들이 많아요. 특히 이 사건 이후 관련 공무원 2명이 갑자기 전근을 갔거든요. 그때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건가요? 은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특히 중국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죠. 저는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 사건이었어요. 교수님께서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또 다른 증언이 있어요. 현지 간호사의 인터뷰인데요. 저는 매사이 지역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홍수 당일 응급실로 많은 환자들이 들어왔는데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려고 하니까 헬리콥터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30분이면 오는 응급 헬기가 말이에요. 인터뷰가 끝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응급 헬기까지 못 보내다니. 정부가 진짜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세릴의 분노는 당연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칠판에 이렇게 쓰셨어요. 재난 대응의 실패, 정치적 의도, 구조적 문제, 아니면 둘 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이 단지 재난을 넘어선 정치적 상징일까요? 태국 정부의 대응, 중국 기업의 개입, 국제사회의 침묵,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교수님께서 새로운 문서를 화면에 띄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재해 복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 사건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어요. 화면에는 공식적인 정부 문서가 나타났어요. 태국어로 된 계약서 같은 것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번역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홍수 발생 후 태국 정부는 매사이 지역 재건 사업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50억 바트,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달러예요. 그런데 계약을 따낸 회사가 뉴아시아 인프라라는 곳이에요. 교수님, 그 회사가 유명한 건설 회사인가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 회사의 설립일을 보세요. 화면에 회사 등록 정보가 나타났어요. 저는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찰 공고 전날에 설립됐다고요? 맞아요. 뉴아시아 인프라는 입찰 공고가 나기 하루 전에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예요. 자본금은 10만 달러에 불과했고 건설 경험은 전무했죠.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1억 8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죠? 좋은 질문이에요. 태국 총리실의 공식 해명을 보면 긴급 상황이므로 입찰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조사 결과 뉴아시아 인프라의 실질적인 자본은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 국영기업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어요. 결국 중국 자본이 유령 회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따낸 거죠. 그때 교수님께서 현지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재생하셨어요. 화면에는 매사이 지역의 한 건설 현장이 나타났어요. 현지 하도급업체 대표가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원래 한국의 건설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프로젝트에 입찰할 예정이었어요. 한국 건설사는 여러 학교를 지었는데 그 건물들은 이번 홍수에도 끄떡없었거든요. 기술력도 검증됐고 현지 인력 고용도 약속했어요. 그럼 왜 계약하지 못했나요?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았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면서 손을 떼라고 했어요. 인터뷰가 끝나자 교수님께서 설명을 계속하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교 시위를 벌인 거예요. 왼쪽은 15년 전 한국 기업이 지은 초등학교고 오른쪽은 몇 달 전 중국 기업이 리모델링한 초등학교예요. 주민들은 같은 예산으로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재건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중국 기업은 위기의 댐을 열고 복구도 그들이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완전한 경제 식민주의예요. 그때 뒷자리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세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럼 한국 기업이 들어왔으면 정말 달라졌다고 확신하나요? 한국도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그 학생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한국도 이익을 추구하죠. 하지만 적어도 투명한 감사 시스템이 작동하잖아요. 한국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들을 보세요. 다들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한국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돼요. 국회에서 질의응답도 하고 언론에서도 파헤치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떤가요?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중국 정부나 기업에 대한 견제는 전혀 없었나요? 교수님께서 자료를 찾아보시더니 답하셨어요. 중국 언론에서는 이 사건이 거의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뉴아시아 인프라의 모회사인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중국 내 비판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투명성과 책임성에서 완전히 다른 거죠.
교수님께서 칠판에 이렇게 쓰시며 말씀하셨어요. 경제 원조와 경제 식민주의 그 경계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토론을 듣고 있으니 정말 중요한 지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 식민주의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홍수 복구를 넘어서 21세기 국제관계의 핵심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죠. 화면에 한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차차이 씨입니다. 태국 수자원관리청 메콩강 유역관리국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 기술자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였어요라고 하시는 걸 보니 지금은 아닌가요? 네, 홍수 발생 후부터 연락이 두절됐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중이라고 발표됐지만요. 안타깝게도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선 흔한 일이에요. 특히 정부의 불리한 정보를 다루는 기자나 시민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교수님께서 칠판에 이렇게 쓰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자의 침묵, 권력의 승리.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상황.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새로운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사건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태국이 과거에 어떻게 수해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비교해 보면서 보죠. 화면에는 태국 북부 지역의 농산물 수출 통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홍수 이후 태국 농산물 수출이 35% 급감했습니다. 특히 쌀과 과일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태국이 과거에도 비슷한 홍수 피해를 입었지만 그때는 회복이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다르게 대처했던 건가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태국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상당히 효과적인 정수 및 배수 시설을 구축했어요. 특히 한국의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삼성엔지니어링이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큰 성과를 거뒀죠. 과거 태국은 메콩강 유역에서 큰 홍수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농업 생산량 회복 속도는 전 세계의 예측보다 훨씬 빨랐죠. 메콩강 유역 홍수 이후 한국 정부는 태국의 치앙마이 프로젝트를 지원했어요. 한국의 정수 및 배수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 맞춤형 시설을 구축한 거죠.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비된 배수로와 정수장 시설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기술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방 중심 시스템이에요. 홍수가 나기 전에 미리 물기를 조절하고 범람을 방지하는 시설을 만드는 거죠.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지금도 그 시설들이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께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하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들어서면서 태국 정부의 친중 정책으로 중국 기술 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번에 피해를 입은 매사이 지역도 한국 시설을 중국 시설로 바꿨어요. 그럼 한국 시설이 있었다면 이번 홍수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피해를 크게 줄일 수는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과 자동 배수 기능이 있거든요. 반면 중국 시설은 단순히 물을 가두는 역할만 해요. 화면에는 두 시스템의 기술적 차이를 보여주는 도표가 나타났어요. 한국 시스템은 IoT 센서를 통해 24시간 수위를 감시하고 AI 예측 시스템으로 홍수를 3일 전에 예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 시스템은 수동 관리에 의존하고 예측 시스템도 없어요. 품질과 내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죠. 한국의 정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막 기술과 생물학적 정수 방식은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중국의 정수시설은 주로 화학적 처리에 의존하는데 이건 환경에도 좋지 않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요. 과거 한국 시설이 있던 지역의 정수 품질은 WHO 기준을 모두 통과하지만 중국 시설 지역은 중금속과 화학 잔류물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매사이 주민들은 깨끗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특히 이번 홍수 이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중국 정수 시설이 고장나면서 아예 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값싼 중국 기술을 선택한 대가를 주민들이 치르고 있는 거네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어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값싼 것이 비싼 것이라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초기 투자 비용은 중국이 50% 저렴하지만 유지 보수비와 교체 비용을 포함하면 오히려 한국 기술이 30% 더 경제적이에요. 교수님께서 칠판에 새로운 내용을 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의 물 기술이 왜 이렇게 뛰어난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수질 순위표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한국의 수돗물 품질은 현재 세계 1위예요.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지난 5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투자의 결과죠.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된 물 산업 육성 정책이 큰 역할을 했어요.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한국이 물 기술에 이렇게 집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께서 한국 지도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석유나 가스 같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물이라는 자원만큼은 풍부하고 깨끗하죠. 그래서 한국은 이 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했어요. 한국의 멤브레인 필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역삼투압 기술과 나노필터 기술은 다른 나라들이 10년은 뒤처져 있어요. 이 기술로 바닷물도 완벽한 식수로 만들 수 있거든요. 화면에는 한국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중동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들을 수출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 모든 나라들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죠. 다른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한국은 물 부족 국가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네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어요. 맞아요. 특히 한국의 스마트 워터 기술은 혁신적이에요. AI와 IoT를 결합해서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누수를 즉시 감지하며 수질을 자동으로 관리해요. 저는 태국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안타까웠어요. 그럼 태국이 처음부터 한국 기술을 계속 사용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만약 이런 사건이 계속된다면 아세안은 정치적으로 중국에 완전히 종속될 수 있어요. 중국이 댐 수문을 열고 닫는 것만으로도 이들 국가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거든요. 한국과의 협력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태국 정부의 선택지가 바뀌지 않으면 무의미해요. 태국은 군부와 정치인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이들에게는 국민의 안전보다 단기적 이익이 더 중요하죠. 중국이 더 많은 뇌물을 준다면 패통탄 친나와 정부는 계속 중국을 선택하겠죠. 이 사건은 정말 복합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댐 운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태국 정부는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해요. 기업들은 유령 회사를 통해 계약을 따내요. 내부 고발자들은 사라지고 언론은 탄압받아요. 반면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요. 시민들이 언제든지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려줘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가 말해줘야 하죠. 교수님께서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쓰시며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진실은 가끔 물에 잠겨도 반드시 떠오른다. 진실은 가끔 물에 잠겨도 반드시 떠오르게 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 현대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게 되었고 중국의 어두운 그림자 뒤에 있는 태국 국민들의 희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홍수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친중 정책을 펼치는 태국 총리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태국 국민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1위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 지진이 일어나고 한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붕괴되는 건물에는 충격적인 사건과 음모들이 숨어 있었고 건물을 지은 나라와 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수잔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외교와 경제관계에 관심이 많아져 아시아 지역 연구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한국,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배우고 싶었죠. 평소와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은 항상 최신 국제 뉴스로 수업을 시작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자 스크린에는 무너진 고층 건물 잔해와 구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태국 방콕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태국까지 미쳤습니다. 방콕의 짜뚜짝 지역에 위치한 33층 높이의 건설 중이던 고층 빌딩이 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 노트북을 열고 관련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였어요. 이 사고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78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태국 내에서 지어진 다른 고층 건물들은 큰 손상 없이 잘 견뎠는데 유독 이 건물만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의아했죠. 같은 지진에 왜 한 건물만 무너졌을까요? 이 건물은 2020년에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상층부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다시 넘기셨어요. 시공을 맡은 회사는 중국 철도공정총공사 CREC 산하의 중철 19그룹 CREC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과 태국의 이탈리아, 타이 개발 ITD였고요. 특히 이 건물은 태국 국가감사원의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었죠. 저는 급하게 노트를 정리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국가감사원이라 부패 방지와 관련된 기관인데 하필 그 건물이 무너졌다니. 옆자리에 앉은 제 친구 제시카가 작게 속삭였어요. 꽤 의심스러운데? 음모론 같지만 왠지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려워. 교수님은 이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태국 산업부의 조사 결과 붕괴된 건물에 사용된 철근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 철근은 태국 내 중국 자본 기업에서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죠. 더 충격적인 것은 사고 직후 태국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던 중국 국적자 4명을 체포했다는 사실입니다. 태국 경찰은 최근 방콕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현장에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던 중국 국적자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을 담당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도공정총공사 CREC, 산하의 중국 중철 19그룹 CREC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의 직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재난 예방 및 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한 달의 집행유예와 3,000바트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맙소사. 저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부실 공사와 증거인멸 시도까지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어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된 자재의 품질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건물의 코어 부분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건물을, 그것도 정부 기관이 들어갈 건물을 이렇게 부실하게 지을 수 있을까?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건물 공사 현장의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태국 내 시민단체들은 이미 2023년부터 이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와 건설회사 측은 이런 우려를 무시했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부실 공사가 적발되면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이런 대형 사고의 경우 건설사 책임자들은 과실치사상, 안전규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국적 기업이 개입된 경우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이죠. 교수님은 논란이 되고 있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중국을 자주 언급하며 중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왔죠. 작년 11월에는 태국의 미래는 중국과 함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했어요. 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패통탄 총리의 친중 노선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주던 여러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들에게 넘기기 시작했죠. 특히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요. 교수님은 통계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내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중국 기업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통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던 것이죠.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이런 결정에 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교수님은 새로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태국 방콕의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태국을 원한다. 부실 공사를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붕괴 사고 이후 태국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한국 시절이 더 좋았다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교수님은 태국 방콕 포스트 신문의 일면을 보여주셨어요. 제목은 국민들, 한국 기업과의 협력 시절을 그리워하다였습니다. 많은 태국 국민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시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건물도 제대로 지어졌고 기술 이전도 활발했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으니까요.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지은 랜드마크 건물들의 사진을 더 보여주셨어요. 한국 건설사들이 태국에 지은 이 건물들은 모두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도 끄떡없이 견뎌냈습니다. 2011년 태국 대홍수 당시에도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건물들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죠. 이는 한국 건설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건물 하나가 무너진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 결과일 수도 있겠구나. 앞쪽에 앉아있던 학생 린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투자가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중국이 제공하는 투자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중국의 투자 규모는 한국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투자 규모가 아니라 투자의 질과 그 투자가 현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투자의 질, 한국 대 중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교육, 현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일부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자국 노동력과 자재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차이가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건설 노동자들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매일 아침 안전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훈련도 했죠. 하지만 이 중국 회사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빨리 공사를 끝내는 것만 중요했죠.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이 노동자의 증언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태국의 유명한 경제평론가인 뿌라윗 박사의 분석을 인용하셨어요.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은 단기적인 투자 유치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태국의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건물 붕괴 사고는 낮은 품질과 안전 기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종이라고 할 수 있죠. 뿌라윗 박사의 분석이 끝나자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교실 안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다음 교수님은 다시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이제 다시 이번 건물 붕괴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나타났어요. 완전히 무너진 33층 고층 건물의 잔해와 그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교실 안다른 학생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이 영상은 붕괴 사고 발생 12시간 후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건설 품질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례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원가를 강조하며 해외 프로젝트를 따내지만 이런 식으로 부실 공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죠. 교수님은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 건설 프로젝트의 사고 사례들이 보였습니다. 2021년 앙골라에서는 중국 기업이 건설한 다리가 개통 한 달 만에 붕괴되었고 2022년 케냐에서는 중국이 지은 고가도로에 균열이 발생해 6개월 동안 보수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2023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중국이 건설한 댐에서 발생해 인근 마을이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죠. 저는 이런 사례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국제 뉴스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교실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과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 아닐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많은 중국 건설 프로젝트는 빠르고 저렴하게라는 모토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명피해와 추가 비용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 건설 회사의 내부 문서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영어와 중국어가 혼합된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폭로된 중국 건설 회사의 내부 지침입니다. 해외 프로젝트에서 현지 안전 기준보다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물론 중국의 모든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인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한다는 생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붕괴된 건물의 구조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엔지니어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 건물은 처음 설계에서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된 콘크리트 양이 30%가량 줄어들었고 철근의 두께도 기준보다 얇은 것을 사용했죠. 이런 변경은 모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영상도 이어서 나왔어요. 한 구조공학자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코어 부분이 내진 설계 기준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7.7 규모의 지진은 분명 강한 지진이지만 제대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변의 다른 건물들이 견뎌낸 것을 보면 더욱 그렇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태국 시민들이 추모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단순한 건물 붕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실한 건설 관행, 안전 기준 무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정치적 결정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그 순간 교실 전체가 와하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가 황금빛 석양을 받아 장엄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높이 828m, 163층의 이 놀라운 건축물의 주요 시공사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교실은 조용했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한국의 삼성물산이 이 건물의 23층부터 최상층까지 시공을 맡았습니다. 특히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스파이어 첨탑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삼성이 스마트폰과 TV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세계 최고층 건물도 지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서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가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높이 452m의 쌍둥이 빌딩입니다. 1998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이 건물의 시공사는 삼성물산이었습니다. 특히 두 타워를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는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건물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타이베이 101,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홍콩 ICC 타워 등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도전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현대건설은 2010년 카타르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섬 프로젝트인 펄 카타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삼성물산은 2018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중 하나인 터키 차나칼레 교량 공사를 맡았죠. 교수님은 특히 한국 건설 기술의 안전성을 강조하셨어요. 한국 건설사들이 시공한 고층 건물들은 지진, 태풍 등 극단적인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16년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만의 타이베이 101, 삼성물산 시공은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재진 시스템 덕분에 완벽하게 견뎌냈습니다. 교수님은 비교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글로벌 건설기업 안전사고 비율이라는 제목의 그래프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국제건설안전협회 ICSA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글로벌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부 중국 기업들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죠. 뒤쪽에서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보다 중국 기업을 선택하는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차이죠. 중국 기업들은 종종 한국이나 일본, 유럽 기업들보다 30%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다양한 국제 건설상과 인증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최근 10년간 세계 건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국제 건축 어워드에서 총 17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와 지속가능한 건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한국 건설 기업들의 세계적 명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시기부터 한국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서 경험을 쌓아왔죠.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맡았고,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였던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중동의 신화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 기업과 중국 기업의 접근 방식 차이를 요약해 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높은 품질과 안전 기준, 현지 인력 교육, 지속 가능한 건설을 중시합니다. 물론 그만큼 비용이 더 들 수 있죠. 반면 일부 중국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빠른 완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콕 건물 붕괴 사건은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콕 건물 붕괴 사건의 배경, 한국과 태국의 역사적 관계, 패통탄 총리의 친중 정책, 그리고 한국과 중국 건설 기업들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앞으로도 중국과 협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교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이미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앞쪽에 앉은 제니퍼를 지목하셨어요. 저는 태국이 다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볼 때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완공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최근 뉴스를 볼 때 시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방콕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태국 시민들이 패통탄 총리 사퇴하라, 중국 돈에 국민의 생명을 팔지 말아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건물 붕괴 사고 이후 태국 전역에서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고 비난하고 있죠. 화면은 태국 신문의 헤드라인들을 보여주었어요. 국민의 분노, 패통탄 정부의 부실 행정이 목숨을 앗아갔다. 친중 정책의 대가 무너진 건물, 무너진 신뢰와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건설 사고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태국 야당은 이 사건을 패통탄 정부의 부패와 무능함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과거 한국 기업들이 지은 건물들 앞에서 태국 시민들이 꽃을 놓고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많은 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지은 건물들을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과 함께 다시 세우자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결론을 내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는 단순한 건물 붕괴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간 협력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죠. 또한 정치적 결정이 실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정책 결정자, 비즈니스 리더, 그리고 시민으로서 이런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가치, 경제적 비용과 인간의 생명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이 사례를 기억하고 미래의 결정을 내릴 때 신중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종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남아 토론을 계속했어요. 캠퍼스로 걸어 나오면서 저는 오늘 강의가 단순한 수업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느꼈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국가 간 선택과 협력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과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위치에 있든 저 역시 이런 가치들을 기억하며 결정을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공사에서 지은 건물이 무너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건물 붕괴의 속에는 이러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한국의 건물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